네, 우여곡절 끝에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면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은 아니고 검수덜박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어쨌든 여야 양측의 대결이 사생결단식 아니었습니까? 이제 또 앞으로 펼쳐질 정국이 어떻게 될지도 궁금합니다. 네 분 패널과 함께 먼저 이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김영주 전 민주당 의원, 정기남 조선대 개건교수,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교수 네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자, 김영주 의원, 이제 네. 입법 절차는 다 끝났고 네. 오늘 이제 국무회의 의결을 남겨놓고 있는데 국무회의가 되게 오전 10시 열리잖아요. 네. 그런데 오후 4시로 그렇습니다. 옮겼는데 의결하겠다는 뜻이죠. 그런 의지로 보여집니다. 이제 대통령은 그동안에 사실은 국회에서의 어떤 조정과 중재를 얘기해 오셨는데 어쨌든 국회의장이 조정한 안을 1차적으로는 나중에는 뭐 뒤집어졌습니다만 권순동 원내대표가 받음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심리적 장애 요인이 해소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고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제 같이 논의돼 왔던 사면 문제도 어느 정도로 좀 가닥을 잡아가면서 물론 뭐 사실은 10시에 열렸어야 되는 국무회의입니다만은 또 국회 본회의도 사실은 보통 2시에 열립니다만은 그것이 앞뒤로 바뀌면서 한다는 것은 의지가 그만큼 명확하다, 그런 뜻이겠죠.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는 국무회의 시간 조정한 것도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장성철 교수, 국무회의 10시에 안 열고 오후 4시에 열면 법을 어기는 건가요? 법을 어기는 건 아니죠. 근데 국무회의는 원래 9시에 열리기로 되어 있고요. 10시? 9시입니다. 9시인가요? 네, 9시에 열리게 되어 있고요. 그것은 뭐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뭐 다시 조정할 수 있다, 이런 예외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지만 이게 통상적이고 관례적이고 전례가 있는 건 아니죠. 특히 민주당, 국민의힘이 반대하는 법안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임기를 마지막 앞두고 이런 민주당 강행 처리하는 법안을 공포하기 위해서 국무회의까지도 연기해서 처리하려고 한다? 이게 과연 맞느냐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결국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라 민주당과 민주당 지지층을 위한 대통령이 아니었느냐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통상적이 아닌 것은 분명하죠. 여러 가지 절차가.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를 해왔고, 정기남 교수, 이제 결국은 국민들이 이런 일들을 어떻게 볼 거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 여론은 좀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방향, 그러니까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법의 어떤 그 평가에 대해서, 어떤 그 방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옳다, 그리고 그것이 시대적 흐름에도 맞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평가이긴 합니다만, 그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보여진 이른바 여야의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의 여론이 좀 부정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사실이다. 실제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민들이 기대했던 것은 다소 미흡함이 있더라도 여야 합의를 통해서 어떤 협치의 공간이 열렸을 때 그런 식으로 문제가 풀렸더라면 국민들에게 좀 더 박수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다만, 민주당이 그 어떤 법안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속도전,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보여준 뭐 3일 만에 합의안을 팽개친다든지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다소 부정적인 어떤 우려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미 이제 법안은 통과됐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공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나면 그동안 제기됐던 여러 가지 미비점들, 이런 것들을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입법을 통해서 보완하는 방식으로 국민 어떤 기대에 부응하는 것이 지금은 필요한 상황이다라는 예. 것이 제 판단입니다. 역사의 가정은 없지요. 뭐 항상 그랬더라면 역사가 어떻게 달라졌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지만, 윤희석 대변인, 지금 돌아보면 민주당으로서는 진작에 시간이 많이 있을 때 처리했더라면 무리한 밀어붙이기라는 비난 안 들었을 거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지난번에 국회의장 중재안 안 받아들였더라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중재안 합의 번복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일단 받아들였던 거를 번복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정치적 부담을 저희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건데, 방금 전에 정 교수님 말씀하신 그 여론 부분은 저하고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이 법안 내용에 대해서 국민들이 찬성한다는 여론이 더 높다고는 저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만약 이 내용이
국민들께서 찬성하시는 내용이었다면 강행처를 해서라도 하는 게 맞죠. 아마 이제 제가 잠깐만요. 정진환 교수 말씀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지난번에 여론조사를 보니까 두 가지가 나온 게 있잖아요. 예. 검수완박에 대해서는 반대가 높았는데 수사 기소 분리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것을 또 찬성하는 여론이 더 높은 게 있었거든요. 그 말씀이었던 맞습니다. 것 그리고 또 같은데. 검찰 개혁에서 그동안 70여 년 동안 검찰 개혁의 어떤 여러 가지 그 과정이 그 검찰의 어떤 과도한 권한이라든지 권력 분산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제기되어 올 때마다 수사와 기소 분리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도 잘 숙지되어 있는 거죠. 제가 이제 그 부분으로 이해를 했고요. 네, 예. 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을 단순히 절차상의 문제만 가지고 국민들께서 좀 언짢게 생각하신다 이렇게 보시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시점에 대해서 계속 지적하시지만은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 과연 대선을 민주당이 이겼다면은 이걸 했을 것이냐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이 의문은 누군가가 분명히 풀어줄 거라고 저는 봐요. 네. 자, 이제 국민의힘이 계속 문재인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지만 오늘 오후 4시로 국무회의 잡은 것 보면 그럴 가능성은 없어 보이고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윤희석 대변인 일단 오늘 뭐 국민의힘에서 의원들이 다 청와대 앞으로 간다고 하죠? 예, 뭐 가신다고 하고요. 예. 뭐 대통령께서 국무회의 시간까지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시는데 뭐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이제 공포 절차에 들어가는 거고 뭐 마지막 남은 게 뭐 굳이 얘기하면 김부겸 총리가 부서하는데 거기에 서명을 안 해서 부서를 안 한 법률안이 공포는 안 되는 거니까 거기까지 얘기를 하는데 참 서글픈 얘기입니다. 예. 이 의석수 밀려가지고 국회에서 통과됐다는 사실 자체가 안 변하기 때문에 뭐 의미가 크게 있을까 싶습니다. 헌재 제소하는 방안은 가능성이 있나요? 그거는 제가 법률 전문가는 아니지만 좀 여쭤봤더니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검찰 또는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은 헌법상에는 그 영장 청구권 60년도 이전에는 그게 수사기관이 청구할 수 있다라고 돼 있었는데 60년도 좀 오래된 얘기지만 60년 4.19 이후에 개헌을 하면서 수사기관에서 검사로 완전히 그 더 확정해서 범위를 좁혀서 영장 청구권을 줬어요. 그 영장 청구권의 전제를 수사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헌재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형소법에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는 헌재에서 위헌성을 부인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수사권 조정이 아니라 완전 수사권을 박탈한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헌법에 수사권을 갖고 있는 걸로 검찰의 수사권이 보장된 걸로 해석하는 한은 위헌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건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장성철 교수 이제 검찰의 반발이 그동안 아주 심했는데 고검장들 사표를 낸 상태 그대로죠. 그렇습니다. 지금 뭐 대검에 있는 검찰총장도 지금 사표를 낸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받아들이지 않으실 것 같고 법무부 장관도 그것을 뭐 허락하지 않을 거는 같은데 검찰로서도 반발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같아요. 아니 두 개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대통령께 오늘도 제발 좀 거부권 행사해 주세요. 이렇게 좀 발표를 했는데 저는 앞으로 이 4개월 동안 유예된 4개월 동안 검찰발 이 수사 확대, 기소 이런 것들이 정말 되게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검찰이 이제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자 우리 4개월 후면은 수사권 뺏기니까 자 우리 다 그냥 불러가지고 조사하고 기소하겠다라고 하는 순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 예를 들면 지금 어제부터 시작이 됐지만 성남FC 사건과 관련해서 이재명 전 후보와 관련해서 성남시장 압수수색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찰이 이제는 어떠한 상층부의 뭐 얘기나 이런 거 듣지 않고 그냥 무차별적인 수사를 하게 될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 넉 달간 피해 다니면 되잖아요. 그때 뭐 긴급 체포도 넉달간 하고 피해 다니는 문제가 아니라 검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야죠. 네. 수사해서 문제가 있으면 또 잡아들이는 것이고 그것이 검찰의 또 역할입니다. 하여튼 눈치 그것 없이 이제 그런 어떤 국정 운영 전반에 있어서 그런 검찰이 소위 이른바 통제되지 못하고 이렇게 말 그대로 막 천방지축으로 이렇게 뛰는 모습은 또 국민적 비판을 받게 돼 있고요. 그러나 또 죄가 있으면 그 죄를 찾아내는 것이 검찰의 그러니까 어떤 윤석열 정부가 이제 예를 들면 뭐 부정부패 일소를 위해서 검경 합동 수사본부 같은 거 만들어서 지금까지 권력형 부패와 비리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겠다라고 하면 문재인 정권 하에서 벌어졌던 여러 가지 월성이라든지 아니면 대장동 문제가
쉽게 그렇게 넘어가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정권이 안 바뀌었어도 그렇게 했을까라는 의문 들게 되고 또 한 가지는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탄생하지 않았어도 이렇게 했을까 또 그런 질문도 나올 수 있어요. 김영주 의원 가장 궁금한 것은 네. 과연 어떤 것이 국민을 위해서 좋은 걸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서는 검경 수사권을 분리하는 것이 국민을 위해서도 좋은 거라고 주장하고 국민의힘은 그 반대로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랬는데 그런 절차가 생략된 것은 아쉽고 잘못된 거죠. 네. 그런데 어찌됐든 이렇게 됐으니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게 검경 수사권을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는 게 국민한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이제 저는 뭐 도움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역사의 과정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우리가 그동안의 역사 이래로 너무 지나치게 모든 권한을 검찰에 줘왔기 때문에 상당수 많은 말하자면 검사의 권한들을 내려놔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너무 정치적 긴장관계 속에서 그것을 안정적으로 논의하지 못했다. 그래서 저는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이 법안까지는 가고 다시 한번 유럽이나 그런 데서 오듯이 최근에 고도화된 금융 범죄를 위해서 뭐 FBI라든지 중앙부처의 소위 실력 있는 검사들한테 그 수사권을 다시 주는 그런 트렌드까지 다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2년 동안의 어떤 과도기 또 혼란 또 지나친 경찰의 어떤 부당한 업무 부담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 정치의 후진성 속에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한번 이 과정도 존중될 필요가 있다. 지나친 그러니까 지금 뭐 너무 기득권화된 것을 기정사실화되고 그게 보편한 것처럼 보는 관점도 털어낼 필요가 있겠다. 백지에서 다시 다 쫙 빼고 과연 안 될 것 같으면 어차피 2년 뒤에 총선 때 다시 법 개정을 통해서 다수당이 돼서 조정해 간다든지 조금 더 정치권이 좀 더 정합성을 가지는 그런 과정이 과도기적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은 굉장히 불안해 보이고 뭐 검사 전반이 다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게 큰일 나는 줄 알지만 사실 그래도 경찰이 수사할 건 수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한테 수사권을 주면 그게 더 합리적으로 될까요? 저는 사실 다 마찬가지 문제거든요. 불송치하는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예. 네. 뭐 단순화한다면 죄 안 지으면 되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게 쉽게 넘어갈 부분은 아니죠. 70년 만에 형사사법 체계가 변하는 건데 아무튼 후폭풍, 후유증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자신들을 향한 수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이게 한다라는 인상을 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의당이 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기권을 했잖아요. 이제 그거는 시민단체나 공정이나 선관위가 고발한 경우에 경찰이 사건을 종결하더라도 이의 제기를 못하게 한다. 안 받아들인다. 이제 이런 조항이 갑자기 합의안에 없다가 들어갔는데 그것은 결국에는 이재명 전 후보를 향한 성남 FC 사건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으로 수사를 못하게 됐지만 고발인이 이의 신청 때문에 보완 수사해가지고 이제 사건 수사가 계속 진행됐고 얼마 전에 성남시청을 압수수색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는 상당히 상식적이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예. 왜 자신들을 향한 수사를 못하게 하려고 이러한 조항들을 계속 그냥 더 덧붙여서 뒤집어서 계속 넣냐고요. 체계적인 검토 없이 이런 형사소송법 이걸 이렇게 누더기 만드는 것이 과연 다수석을 가진 민주당이 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좀 전에 그 우리 장성철 교수님이 얘기한 부분, 특히 이제 그 고발인의 이의 신청권을 박탈한 그 이번 저 형소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 제기인데요. 저는 민주당이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처리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오히려 이제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거나 법률 대리인을 통해서 고소하면 된다는 입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중요한 것은 장성기 교수의 지적처럼 저는 이 검찰개혁 형사사법제도 개편이라는 것이 결국은 다수의 시민
또 사회적 약자의 어떤 그 법률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예를 들어서 뭐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수사기관에 스스로 고소하거나 이런 것들이 여러 어려운 처지에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정말 그런 보완이 필요한 부분들은 반드시 보완하는 것이 이렇게 불필요한 정치 공세로부터도 벗어날 수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방금 속보가 들어왔네요. 오늘 국무회의가 오후 2시로 잡혔다. 오후 4시 얘기가 나왔는데 최종 오후 2시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공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윤희석 대변인 국민투표 얘기가 나오다가 요즘에 좀 안 나오는데 그건 혹시 그 국민투표 카드는 접었나요? 접었다기보다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물론 그 지금 헌법 불합치 상태에서 그것이 치유되지 않은 국민투표법을 근거로 여러 가지 해석을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이 있는데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불비된 법안을 가지고 국민투표를 하기에는 좀 그렇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예를 들어 그럼 국민투표를 붙였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 찬성입니다. 예를 들어 이 반대. 법안에서 반대입니다. 반대가 반대의 많다고 할 때 찬성. 어떤 또 강제 수단이 있나 이런 적이 없거든요. 국민투표에도 뭐 두 가지 종류가 있고 뭐 그런데 그런 게 불비돼 있는 상태에서 막상 이걸 또 국민투표를 끌고 갈 때 또 부담도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조금 성숙되지 않은 아이디어 차원의 얘기가 아니었었던가라는 조심스러운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장성철 교수 국민투표 얘기도 사실 국민의힘 또 당선인 측 의견이 좀 달랐죠. 그렇죠. 장제원 비서실장은 이거 보고 드리겠습니다라고 했고 권성동 원내대표는 논의 한 바도 없고요. 들은 적도 없어요. 이런 식으로 호흡이 좀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저희가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꺼낸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검수완박 법안 국민들이 반대가 더 많네. 그러면은 6월 1일 지방선거 때까지 이 논란을 계속 이어가면은 우리가 선거 치르는데 불리하지 않아. 그렇게 처음에 생각했던 것 같은데 좀 이제는 부담스러운 것 같아요. 하나는 이거 괜히 6월 1일 날 같이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신임 투표 형식이 되겠다. 20일 만에. 만약 거기서 반대 여론이 좀 더 나오면은 이거는 국정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도대체 민주당이 헌법 불합치된 부분에 대한 법 개정을 안 해주면은 현실적으로 못 하잖아요. 근데 민주당이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얘기하는 것 자체가 현실성,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정기남 교수, 민주당은 어땠을까요? 지금은 법안 검수완박 밀어붙이는 것 때문에 반대 여론이 좀 높다고 할 수 있지만 국민투표를 만약에 붙이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면 민주당에서 속으로 그래 붙이기만 해봐라 이런 맘 먹었을지도 몰라요. 충분히 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되치기 뭐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국민투표안 자체가 나왔던 것이 궁극적으로는 그 무력감 속에서의 어떤 즉흥적 아이디어에 불과했다. 그런 부분에 민주당이 덥석 물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실제로 지금 국민의힘이 여소야대 어떤 전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어떤 무력감을 느끼게 될 겁니다. 지금 오늘 통과되는 이제 검찰 검수완박 관련해서도 궁극적으로 오늘 끝납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아무리 얘기해봐야 됩니까? 무기력하죠. 그다음에 좀 전에 나왔습니다만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 제가 볼 때 여러 전문가들은 대부분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어요. 실제로 헌법에 검사의 수사권을 명시한 규정이 없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남아 있는 게 이제 법안 처리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가지고 이제 효력 정지해달라. 이건 역시 지난 2009년도에 미디어법 통과 때 그 관례를 본다면 헌재에서 이것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한다면 결국은 야당 지금 이제 여당이 되겠죠. 여당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냥 손 놓고 쳐다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나온 하나의 저는 즉흥적 아이디어였다고 보고요. 예. 그것이 또 실제로 국민투표라고 하는 것이 헌법에 규정해서 문제가 진행돼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깊은 어떤 고민도 사실은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투표 엇박자 얘기가 나온 김에 취재력이 뛰어난 우리 장성철 교수가 오늘 나와 계시니까 궁금한 거 하나 좀 물어보겠습니다. 요즘에 보면 장제원 비서실장도 그렇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번에 국민투표 가지고 조금 서로 좀 엇갈렸잖아요. 네. 어때요? 좀 취재를 해보시니까 신권력 내부 지형에 좀 어떤 변화가 감지됩니까?
근데 권성동 의원하고 장제원 의원이 사이가 원만치 않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좀 있어 왔고요. 아 그래요? 장제원 비서실장이 비서실장 되고 권성동 의원이 인수위에 안 들어가고 원내로 오면서 약간 두 분 사이에 주도권 다툼 아니면은 좀 원만한 협의 이런 것이 좀 없어졌다라는 것이고 또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근데 이런 얘기 다 해도 되나요? 좀 해주세요. 예. 장제원 비서실장 같은 경우는 청와대 비서실장 하고 싶어 했는데 본인은 물론 저는 뭐 아닙니다. 국회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아 소원에는 하고 싶었대요? 네, 상당히 뭐 오. 하고 싶었다라는 얘기가 인수위에서 뭐 정설처럼 들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선인이 일단 장제원 비서실장은 당선자 비서실장까지 역할이 끝이다. 나는 그걸로 은혜 갚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상당히 우려스러운 것은 주요한 청와대의 보직이라든지 실무자들 같은 경우엔 많은 분들이 이제 검찰 출신들, 변호사 출신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얘기가 잘 원만하게 논의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어할 수 있는 이게 정치적 판단 이런 어떠한 결정을 내릴 때 이러한 정치적인 판단이 있어야 됩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너무 적어요. 그래도 뭐 지금 아는 것의 절반도 얘기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죄송합니다. 그런데 김영준 권력의 속성 내부가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끝까지 가는 것도 없고 그렇긴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갈등의 원인은 대체로 인사에서 비롯되지 않습니까? 이번 인선하는 과정에서 뭔가가 좀 서로 간에 좀 삐걱거리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선은 뭐 권선동 원내대표는 아예 당선자고 거의 소통을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확실하게 줬고요. 장제원 원내대표는 그나마도 조금 더 측근에 있으니까 가깝긴 하지만 핵심적으로 인사 문제에 깊이 관여하지 못하는 것 같은 뭐 두 사람 간의 경쟁은 했으나 뭐 권성동, 장제원, 뭐 윤핵관으로 누가 더 로얄 패밀리인가 이렇게 했지만 1차전은 어쨌든 조금 차이로 장제원 그 당선자 비서실장이 조금 더 가깝다는 건 느꼈으나 그렇지만 전체 청와대 구성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미력하다 그런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었고요. 저는 국민투표안은 그나마도 저는 긍정적이었다고 보는 것은 장제원이 권성동을 한번 구해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왜냐하면 스스로가 처음에 했던 국회의장님의 제안서를 받아들인 그 나락에 떨어진 것을 프레임 전환하는데 한번 썼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국민투표에 붙이자 함으로써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가지고 있는 위기를 조금은 극복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있고 실제로 두 사람 스스로도 서서히 멀어져 감을 느끼고 있을 겁니다. 그래요. 윤희석 대변인 윤핵관이라고 하지만 사실 그 장제원 실장 같은 경우에 윤석열 당선인과 관계를 맺은 게 얼마 안 되지요. 그렇죠. 예. 옛날 동교동, 상도동의 그 끈끈한 관계에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예. 권성동 원내대표는 좀 오래됐죠. 근데 그 권성동 의원 관련한 얘기도 이제 어릴 때 뭐 옆집 외갓집에 또 그 옆집의 외손자 이런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주 어릴 때 얘기고 두 분이 성장하셔서 만난 거기 때문에 그 관계를 기점으로 생각하기는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봅니다. 예. 자, 1부는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제 청문회 정국인데요. 오늘 김인철 사회부총리가 사회부총리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다는 소식이 들어왔네요. 이런 내용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